정말 중독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부터 일단 따져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중독돼 있는 대상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음식에 중독돼 있어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음식에 있는 어떤 성분 때문에 중독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 있는 MSG에 중독돼 있는 사람도 있고요, 설탕에 중독돼 있는 사람도 있고요, 짠맛에 중독돼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특정 음식에 중독돼 있는 게 아니라 세브란스 교수가 본 도파민 중독은 얼마나 심각한가요? 도파민이 결국 근데 중독의 호르몬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중독 그러면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마약 중독만 생각하지만 의외로 눈에 보이지 않는 중독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식 중독이 있고요, 설탕 중독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 중독도 있고 운동 중독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도파민 호르몬 때문에 나오는 건데요. 제가 이제 도파민 중독을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건 내가 정말 중독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부터 일단 따져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중독돼 있는 대상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음식에 중독돼 있어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음식에 있는 어떤 성분 때문에 중독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 있는 MSG에 중독돼 있는 사람도 있고요, 설탕에 중독돼 있는 사람도 있고요, 짠맛에 중독돼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특정 음식에 중독돼 있는 게 아니라 그 음식에 있는 성분에 중독돼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음식에 있는 어떤 느낌에 중독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막 바삭하게 먹히는 그 식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식품의 맛 때문이 아니라 그 소리 때문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나의 중독의 대상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독의 본질이 뭔지를 알고, 그 본질은 결국은 도파민을 갖고서 일어나는 건데, 그 중독의 본질을 알아야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얘기가 좀 길어졌지만 사실은 지금 현대인들은 중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중독의 시대의 본질에는 도파민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도파민이 무조건 나쁜 호르몬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도파민은 두 얼굴의 호르몬이라고 저희는 늘 얘기를 하거든요. 착한 도파민이 있고 나쁜 도파민이 있고, 빠른 도파민이 있고 느린 도파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도파민은 쾌감의 호르몬이 아니고 어떤 동기부여의 호르몬인데, 그렇다면 내가 이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추진력을 주는 호르몬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도파민은 처음에는 호감의 호르몬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게 만들고 그 일을 추진하게 만드는 게 결국 도파민인데, 그게 지나치니까 결국은 집착이 되고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호르몬의 균형이 중요하듯이 도파민 중독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도파민의 균형을 잡는 게 어쩌면 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겪는 도파민 중독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 중독에 대한 어떤 행동이 뭔지, 아니면 중독에 대한 대상이 뭔지, 물질이 뭔지,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중독을 불러일으키는 환경 때문에 중독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평소에는 별로 생각지 않았다가 누구를 만나면 꼭 그 사람 만나면 술을 먹어야 되고, 또 그 사람을 만나면 뭘 해야 되고, 어떤 환경에 가게 되면 또 그게 생각이 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중독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트리거라고 얘기하는데, 중독의 대상이 있고 중독을 불러일으키는 트리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해서 내가 무조건 중독된 것을 멀리한다고 해도 트리거를 갖다가 멀리하지 않고 조절하지 못하면 다시 중독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중독의 본질은 내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중독의 대상은 무엇인가? 그 대상이 그냥 내가 어떤 식품인가? 식품에 들어있는 성분인가? 그 식품을 먹게 하는 사람이나 환경인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게 바로 중독의 본질을 파헤쳐가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정한 거에 내가 도파민이 많이 나오고, 그것도 나쁜 도파민이 많이 나오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뭐 병원에 와서 검사도 해야 돼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파민 중독을 인지 아닌지 아는 자가진단법 같은 걸 만들었는데요. 한 10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이 중독된 것들을 하지 못하면 너무 몸이 힘들고, 이 중독된 것을 내가 중독돼 있던 것을 감추고, 뭐 이것들을 위해서 내가 다른 어떤 뭘 지불해서라도 그거 갖다가 얻고자 하고, 그런 것들에 이제 10 가지 항목에 대해서 뭐 3 가지 4 가지 이상이면 중독의 경고, 7 가지 이상이면 중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가진단법이 있거든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실생활에서 이 중독의 자가진단법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요 지금 자가진단법의 항목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난 몇 개 정도 해당되는지, 그래서 뭐 4개 이하면 좀 안심할 수는 있지만 4개 이상부터는 중독 전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7개 이상이면 중독 단계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는 '난 뭔가 중독돼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뭐에 중독돼 있지?'라고 해서 인제 중독의 본질을 파헤쳐 나가는 것이 인제 그다음 단계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인제 이 중독을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파민 디톡스, 도파민 밸런스의 단계인데 그 단계별로 이제 그런 어떤 중독에서 스스로 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를 진료하며 느낀 스마트폰 중독의 심각성은 어떤가요? 아주 심한 중독자들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심한 중독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중독이 돼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내가 쇼폼을 뭐 몇 시간 보냐 이런 것만 갖고서 중독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잠깐만이라도 강력하게 그걸 갖다가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아까 제가 여기 얘기했던 이 자가진단법 같은 거 보면 물론 거기에 내 많은 시간이 할애돼 있고 그것 때문에 딴 일을 못 한다는 것도 여기 항목에 있는데요. 또 한 가지 항목은 사실은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그 자극이 너무 강렬해서 딴 일을 갖다가 할 때라도 그게 생각되면 못하게 되고 문제가 되면 그것도 중독에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인제 사람들은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아 나는 뭐 어차피 숏폼이나 이런 유튜브 쪼끔뿐이 안 보니깐 중독은 아니겠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자체도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사람에 따라서 내 삶에 어떤 피폐해지고 문제가 되면 그것도 중독일 수 있는 거죠. 사실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제 숏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의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면은 중독되는 도파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도파민은 두 종류의 도파민이 있는데 느린 도파민은 중독이 되지 않습니다. 느린 도파민이라는 건 뭐냐면 시간을 두고 고통을 줬다가 얻는 쾌감 그런 도파민은 사실은 중독이 안 되는데요. 너무 손쉽게 얻는 도파민은 왜 우리가 손쉽게 잃는 돈은 빨리 없어지고 또 손쉽게 얻는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처럼 너무 빨리 우리가 도파민을 얻는 그런 것들 쇼폰 같은 것들이 대부분의 그런 것들인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인제 자꾸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인제 중독이 되는 거죠. 일단 쇼폼에 중독됐든 뭐에 중독됐든 더 많은 자극, 더 많은 도파민 분비를 원하게 되고 도파민이 분비되면 도파민 수용체라는 게 줄어듭니다. 이게 이제 도파민이라는 것은 투수고 수용체는 포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도파민 양이 두 배로 늘으면 수용체 양은 절반으로 줄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갖다가 점점 좀 줄여서 받아야 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도파민 수용체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쇼폼이든 마약이든 이렇게 중독돼 있는 사람들 뇌의 사진을 찍어 보면 도파민 수용체가 거의 안 남아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고장낸 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수용체들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도파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수용체가 줄어들수록 도파민 분비는 더 많이 요구하게 되고 언제까지 이 도파민이 계속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결국은 내가 나올 수 있는 도파민이 어느 순간에 확 무너져 버리는 도파민 붕괴의 단계에 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인제 이 인간이 도파민이 나와서 결국은 어떤 목적을 추구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거의 뭐 예를 들면은 자폐적인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게 도파민 중독의 결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인간을 호르몬의 노예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밤에 인제 우리가 그 뭐 식사하고 야식 생각나는 것도 결국 내 호르몬 때문이고 수법에 중독되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니라 도파민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호르몬한테 다 귀책을 돌릴 것이냐? 그게 아니고 호르몬은 우리가 인제 분비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호르몬의 노예가 될 것이냐, 호르몬의 주인이 될 것이냐. 결국 핸들을 잡는 건 나한테 달려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호르몬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되면 그 호르몬을 내가 어떻게 하면 분비를 많이 시키고 억제시킬 수 있는지 알게 되고 호르몬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도파민 디톡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파민 디톡스 그러면 사실은 좀 어감이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렵습니다. 마치 도파민 디톡스 그러면 도파민이 어떤 독성 물질이고 무조건 몰아내야 된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도파민이 사실 되게 중요한 호르몬이거든요. 아마 20 대에 가장 중요한 호르몬은 어쩌면 도파민일 수도 있어요. 어떤 목표를 세우고 목적을 향해서 추진할 수 있는 힘이 되는 호르몬이 도파민이니깐요.
근데 문제는 이 도파민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수용체에 문제가 있는 건데, 결국 저는 이제 도파민 디톡스라는 말보다는 그런 과정을 도파민 밸런스라고 저는 얘기는 하는데요. 결국은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오지도 안 되고 과유불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적게 나오도 안 되고 도파민 호르몬 분비의 균형을 가져라는 뜻도 있고요. 도파민과 도파민 수용체의 균형을 갖는 게 중요하다. 도파민이 많이 나오고 수용체가 줄어들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파민이 많이 나오더라도 도파민을 도와주는 친구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뭐 옥시토신이라든지 멜라토닌이라든지 세로토닌 같은 것들. 또 도파민의 적이 되는 호르몬들이 있거든요. 코티졸이라든지 에피네프린 이런 호르몬들. 결국은 이 호르몬의 생태계의 균형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파민 디톡스라는 어떤 단순한 생각보다는 도파민 밸런스라는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일단 1 단계, 2 단계, 3 단계 단계별로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말하자면 기간도 좀 점진적으로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데요. 1 단계는 계속 얘기했지만 나의 중독의 대상이 뭔지, 그 중독의 대상에 대해서 거리 두기 하는 게 2 단계고, 3 단계는 스스로 보상하기입니다. 이 도파민 밸런스의 과정이 무척 힘들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3 단계 때 내가 이것을 이뤄냈을 때 나는 어떤 스스로의 보상을 해줄 거야. 그게 정신적인 보상이든 육체적인 보상이든 본인의 밥그릇 사이즈에 맞는 보상을 갖다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쇼핑 중독이든 뭐든 내가 이것을 결국은 헤어나왔을 때 '나는 나한테 어떤 보상을 해줄 것이다.'라는 목표가 있어야지만이 마시멜로 효과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어찌 보면은 더 좋은, 더 느린 도파민을 획득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거고요. 그런 과정이 보통 시간적으로 한 3 주에서 4주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단기적인 도파민 밸런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중기는 한 3 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인제 1년 정도 걸려서 도파민 밸런스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밸런스를 갖게 되었다라고 제가 얘기하는데요. 중요한 건 결국은 왜 중꺾마란 말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결국은 도파민 밸런스를 하다가 또 꺾일 수도 있지만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죠. 사실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원숭이들이 바나나를 획득했을 때 도파민 분비가 올라갔는데 재밌게도 그 바나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도 도파민 분비가 막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눈앞에 보이는 결과보다는 그 과정을 추구하는 마음에서도 충분히 도파민은 나올 수 있고, 그런 노력들을 했을 때 그런 도파민은 중독되지 않은 좋은 도파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도파민이 가진 두 얼굴은 무엇인가요? 그 도파민이 우리가 두 얼굴의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호르몬이기도 하고 신경 전달 물질이기도 하거든요. 파킨슨병이 대표적인 이제 운동신경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파킨슨병이 생기면 막 이렇게 총총걸음을 걷고 그다음에 손이 막 또 떨리고 그다음에 얼굴이 표정이 없어집니다. 얼굴에 안면 근육이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아주 가면 쓴 얼굴처럼 되죠. 그래서 그게 파킨슨병의 3대 특징인데, 첫째 가면 쓴 얼굴, 두 번째는 손이 막 떨고 이렇게 총총걸음을 걷고, 그게 다 파킨슨병의 그 도파민이 부족해서 운동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또 한 가지는 파킨슨병 환자들이 감정이 없어지는 거, 그건 또 여러 가지 또 의욕이 없어지는 거, 이것은 역시 또 도파민의 호르몬적인 기능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반대의 경우 도파민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조현병이라든지 감정이 일렁거림, 감정이 막 극단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또 운동신경 쪽으로 이 도파민이 많이 올라가게 됐으니까 도파민이 많은 경우에는 몸의 동작이 막 과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드병이라는 병이 있는데 파킨슨병과는 다르게 도파민이 많이 나오게 되면 이 동작이 커져요. 마치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사람들처럼 걷는 것도 막 동작이 커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도파민이 호르몬이기도 하지만 신경 전달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운동신경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도파민 균형을 맞추는 운동법이 있나요? 일단은 마이오카인 운동법 같은 것들이 좀 도파민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고요. 특히 인제 운동을 한다는 건 도파민 분비를 어느 정도 올려주는 거고, 또 운동의 좋은 점은 도파민 수용체의 민감도를 올려주게 됩니다. 특히 인제 우리가 수면을 하고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오면 도파민 수용체의 민감도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수면도 중요하지만 운동도 도파민 균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인제 유산소 운동, 그다음에 인제 근력 운동을 섞어서 하는 마이오카인 운동 같은 것들이 도파민의 그 수용체와 도파민 분비의 균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파민 감수성을 회복시키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네. 인제 도파민 그 어떤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뭐 오메가3가 많은 식품들, 그다음에 인제 거기에 또 오메가6가 많은, 예를 들면 들기름, 참기름 같은 식물성 올리브유 같은 것들이 뇌의 도파민 균형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제 고단백질 식사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지방 중에서는 저지방 음식 같은 것들이 도파민 균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죠. 우리 몸에는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의 그룹이 있는데요. 도파민, 또 인제 뭐 엔돌핀, 이런 것들은 좀 몸의 어떤 기분을 업시키고 고양시키는 호르몬이고, 반대로 인제 코티졸이라든지 뭐 에피네프린 같은 호르몬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일으키는 호르몬이라면, 세로토닌 호르몬은 중간자적으로 이것들의 균형을 맞춰주는 호르몬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세로토닌 호르몬이 부족한 사람들이 뭐 이 도파민 호르몬이라든지 엔돌핀 호르몬 같은 것들의 균형과, 그다음에 이제 코티졸 호르몬이 과잉을 만들어 주면서 여러 가지 인제 마음의 균형감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세로토닌 호르몬, 그다음에 멜라토닌 호르몬, 옥시토신 호르몬 같은 경우는, 특히 세로토닌 호르몬으로 대표되는 이런 계통의 호르몬들이 어떤 마음의 균형점을 찾아주는데 중요한 호르몬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우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슈가 블루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몸에 혈당이 떨어지면 블루, 우울감이 생긴다는 건데, 그것도 세로토닌하고 관련이 많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로토닌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 몸에 이제 우울감이 생기고 피로감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인제 마음의 평정심을 잃게 되는데, 세로토닌이 인제 그거를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재밌게도 이 세로토닌이 제일 많이 분비되는 것이 뇌가 아니고 오히려 장입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이 부족한 사람들은 과민성 대장 증상도 많고요. 또 장이 또 튼튼한 사람들이 결국은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장뇌축이라고 해서 장과 뇌가 연결돼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장을 제2의 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 이유가 바로 장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